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헛헛한 생활 속 유일하게 작은 즐거움인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다 보내봅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거라고 하지만 제 인연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의사였어요. 새로 취직한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외과, 아내는 소아과 담당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가 이름난 유명한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중 뒤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 그걸 들은 아내가 나서서 제 편이 되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저와 아내는 가까워졌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의사가 싫어했어요. 연애 중에도 몇 번이나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고, 결혼 후에도 이 부분에서는 늘 고민이 많았어요. 아내의 가족을 포함해 주변인들 모두 아내가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도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뿐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의사 생활을 하는 제 입장은 그 사람들과는 달랐죠. 의사로서의 아내를 본다면 분명 배가 불렀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더는 아내를 질책할 수 없을 거예요. 아내는 상처만 봐도 구역질을 했고 흉터만 봐도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은 아내의 직업은 어렸을 적부터 이미 장인과 장모님이 정해 놓았어요. 그게 바로 의사였고 아내가 학창시절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보다 성숙하고요. 똑부러지기까지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는 게 당연해요. 거기다 아내는 순환기질을 사람이라 분명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적도 없었다고 했어요. 아내는 몇 번이나 의사를 그만두려고 했지만 자신의 친정 부모님과 친정 쪽 친인척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를 계속해야 했어요. 아내가 딱 한 번 자신이 어느 정도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싶은지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진솔하게 심정을 털어놓는 아내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그동안 엄마 아빠가 원하는 직업이라 정말이야. 악물고 참으면서 버텼어. 그런데 이제 한계야.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래.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엄마 아빠 부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성공하는 모습 보여줄게. 이제 나이 좀 믿어줘,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동료로서도 부부로서도 쭉 지켜봤지만 뭐든 잘하는 딸이잖아요. 이번은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아내도 대책 없이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용기 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 남편이라고 감싸주는 거야. 이렇게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아직도 어리광이나 뿌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니 딸 지금도 충분히 성공했는데. 아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다른 성공 타령을 해. 지금 내 나이에 뭘 시작하겠다는 거니? 그리고 난 의사가 아니면 필요 없어. 내가 널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너도 알잖니? 내가 의사를 그만두는 건 부모인 우리를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 줄 알지? 어고, 의사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를 다 해야 하지 않겠니? 의사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사람 천재인데 너는 어떻게 그 좋은 직업을 두고 안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해? 잘 안 맞을 것 같다는 건 다 핑계야. 그리고 잘 맞는 직업 가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니? 다 맞춰가며 사는 거지? 배부른 소리라는구나. 엄마, 아빠는 내가 그저 두 분 자존감이나 높여주는 꼭두각시지.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이고 내 삶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 이제 돈은 내일의 전부. 간섭하지 마요. 다시는 이런 자리도 없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가자. 여보, 아내는 그날 이후 한동안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말을 따르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더는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자신의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았냐고, 자식이 그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겠냐고 조열을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벌이를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당신 덕에 이제 나를 두고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당당하고 즐겁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나를 믿고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해줬어요. 아내는 그날 저를 아는 채 한참을 어린애처럼 물었죠. 그리고 인수인계를 마치자마자 엘사 일을 그만두었어요. 단, 의사를 그만두는 건 와이프 친정 부모에게는 비밀이었어요. 얼마나 아내를 닥달할지 안 봐도 권하니 말이에요. 아내도 더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아지랑이가 가득한 장담을 듣기 싫다고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당당히 성공한 뒤에 말할 거라고 했어요. 아내는 제가 일을 그만두어도 된다고 허락했지만 제 눈치가 보였는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너무 몰두했어요. 제게 미안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그간 힘들게 일하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으니 한숨 돌리고 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뒤에 천천히 하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아내도 그런 제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그제야 얼굴이 서서히 피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외벌이라 경제적 부담감이 조금 생겼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내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여기서 함께 지내고 있었던 이 비밀은 불행히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장모님의 지인분이 손주를 데리고 아내가 다니던 저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고 아내를 잘 아는 그분이 의사가 바뀐 것을 알아채고 간호사에게 아내의 소식을 물었다고 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는 아내가 병원을 그만둔 사실을 알려주었고 장모님의 지인분이 이 이야기를 장모님에게 전하면서 아내가 병원을 그만둔 사실이 처가에 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모님이 아내에게 연락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는데 그때 아내는 친한 선배가 소아과를 차리는데 그곳에서 함께 근무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의사가 싫다던 딸이었기에 아내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은 장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아내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미행까지 하며 사실 옆으로 확인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내가 병원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약 석 달이 지난 때 아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는 친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평소 처가에서 우리 부부를 모두 부르는 일은 많지 않았는데 그날은 화가 잔뜩 나신 목소리로 장인어른께서 전화가 와서는 당장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많이 당황해 아내에게 왜 우리를 부르는 거 같냐고 가는 길에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다던 아내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는지 불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석 달 전 장모님에게 병원 그만둔 것을 들켰다면서요.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부른 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다른 것으로 취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냐고 제가 물으니 그것까진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아닐 거라고 서로를 달래며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처가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이 아내를 붙잡고 불같이 화를 쏟아내더라고요. 너, 내가 어떻게 이래,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면 10년간의 노력을 이렇게 무참히도 짓밟는 짓을 할 수 있어? 친한 선배의 병원에 취직을 해 요망한 년아, 내가 거짓말을 바보처럼 속고만 있을 줄 알았니? 도대체 부모의 길을 어떻게 아는 거야? 장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차근히 대화로 풀어요. 나도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애가 의사하기 싫다고 했다고 고세를 못 참고 순진한 우리 딸 조정해서 의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우리 딸이 능력 있는 여자라 배알이 꼬여서 이런 짓까지 벌인 거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렸어야지.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이 나쁜 놈아. 잊혀 죽여도 시원찮을 놈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나에 조종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내가 분명 내 인생이 있고 선택은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왜 남편을 붙잡고 탓해? 내 인생, 엄마 아빠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 나 스스로 주체적인 선택을 했을 뿐이야. 이년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정신이 빠져 있으면 남편이라는 놈이 잘 잡아줘야지.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놔둔 것도 다 잘못이야. 그리고 4위. 놈이 있긴 넣어서 내가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때려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아, 당장 다시 재취직하거라. 더는 긴 말 하나만이 말도 어긴다면 이제 넌 내 딸 아니야. 그리고 책 잡힐 짓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알겠냐? 정말 두 분 다 왜 이렇게까지 안달이세요? 의사 안 하면 누가 잘못되기라도 해요. 제가 그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호죽하면 제가 두 분 다 속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남 탓을 왜 해요? 엄마, 아빠가 딸 자식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면서 무슨 저격으로 제 남편을 탓하냐고요? 아내가 아무리 목청껏 소리치고 울분을 토해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와이프를 조종해서 의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을 거라며 자신의 딸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서는 리가 없다고 애먼 제 탓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를 못살게 굴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매일 같이 전화해서 아내가 다시 의사회를 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래 자리대로 바꿔놓으라며 곁박이 섞인 연락을 했고 수도 없이 저를 찾아와 나쁜 놈이라며 손가락질까지 해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제 말은 도무지 믿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딸이 상처만 봐도 구역질을 하고 손을 덜덜 떤다고 이런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 트라우마까지 생길 지경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이 길어질수록 더욱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아내와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툼이 빈번해질수록 우리 부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툭하면 처갓집 때문에 너무 자주 싸웠어요. 나중에는 장모님이 아내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까지 했으니 싸울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오해가 쌓이고 앙금이 남게 되니 작은 불씨에도 활활 타오르듯 했습니다. 그러니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했어요. 오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예쁘게 나오지 않는 그 상황들이 지긋지긋하기도 했으니까요. 거기다 아내가 의사직을 내려놓고 얼마 뒤 임신을 했어요. 저희가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던 그 시기에도 임신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은 아내는 의사를 그만두기 전에 이미 유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요. 그래서 이번엔 엘사를 그만두고 나서 생긴 아이만큼은 아내도 저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와 아내의 다툼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정말 호적에서 파이고 싶냐는 둥요. 의사를 안 하면 저와 이혼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일삼았죠. 결국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3번째 아이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잘 참고 견뎌 떨어하면 하는 후회가 막심했어요. 저도 저지만 또다시 유산으로 인해 아내가 많이 상처를 받고 말았거든요. 결국 아내는 습관성 유산 진단까지 받았고요. 아내가 유산을 또 겪은 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그때 단번에 아내에게 우울증이 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아픔들을 연속으로 겪고도 마음이 멀쩡할 리가 없었죠. 저는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아내에게는 우리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친정과는 연락도 왕래도 갖지 말자고 했어요. 그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그러자고 순순히 제 의견을 따라주었어요. 저는 출근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와이프를 성심성의껏 보살폈어요. 아주 미세하지만 호전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17년 전 아내는 실종이 되었고 긴 세월 동안 깜깜무소시켰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1년 동안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처갓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틈만 나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와서 병원을 온통 뒤집어 엎어놓고 가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탓에 병원에는 제 추문까지 돌았어요. 장모님은 늘 찾아와 자신의 딸이 사라진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본인 딸을 살려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처음 몇 번은 아무리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자식이 없어졌다는 그 슬픔과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견뎠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를 원망하는 목소리는 커졌고 정말 저 때문인 것처럼 모양새가 바뀌어 가더군요. 정말 나 때문일까 하는 자책을 수없이 해봤고 또 쉬는 날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아내를 찾기 위해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돈분서주하기도 했는데 장모님은 그런 제게 쇼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장모님이 또다시 병원에 와 행패를 부릴 때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몇 달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사람이니 분명 무슨 사달이 난 걸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장모님은 자기들이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곧 있으면 아내의 종족이 밝혀질 거라며 두고 보면 알겠지 않겠냐고 말하는데 마치 그 얘기는 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언제나 처음은 아내를 걱정하는 말로 시작했고 끝은 제가 와이프를 어떻게 해서 아내가 꼭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투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반박을 하려고 언성을 조금 높이기만 해도 대성통곡으로 제 입을 막으니 너무 억울하고 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 장모님과 장인 어른이 병원에 찾아와 난리를 쳤던 몇 번은 정말 제가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라며 소문이 쫙 퍼졌어요. 환자들도 제게서 진료 보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퍼졌었죠. 그런데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행동이 되려 저를 옹호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주더군요. 저렇게 강압적이고 독한 사람들 밑에서 자란 자식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을 리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안에 덕에 친해졌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저를 대신해 해명해준 적도 있었고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원망바지가 되어 살다 보니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더군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처갓집 식구들은 아내, 대리인으로 저와 실종된 아내를 이혼까지 시켜버렸어요. 더는 아내의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장모님은 이혼을 하게 된 마지막까지도 제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 같은 너랑은 연을 끊어 싹을 잘라버려야 해. 이혼했다고 한심하지 마라. 진범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해서 꼭 잡아내고야 말 거니까 명심해. 우리 딸을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과 단절시킨 것이 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땐 내 목숨도 내놔야 할 거야.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진범이 밝혀질 때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고 말 거라고요. 범인이 침범해졌겠다는 게 가장 긴 한지는 모르겠다만 어디에서 한번 잘 해보렴. 그 후로 더는 병원에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처가 식구들과 모두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물론 아내를 찾는 것 또한 멈추지 않았고요. 하지만 정말 큰 변고라도 당했는지 아무리 찾아도 티끌의 단서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찾아 헤매인 지 5년쯤 됐을 때는 뭔가 좌절감과 허망함이 물밀 때 밀려와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때 다시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준 것은 이혼 후 아내의 짐을 다 빼갔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아내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작은 방에 있던 낡고 허름한 화장대 때문이었어요. 그 화장대에 이제 아내가 쓰던 화장품도 액세서리도 하나 없는데 아주 깊은 곳에서 아내에게 제가 처음 사준 실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찾은 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쳐있던 제게 신라 같은 희망을 보여준 기분이었다 할까요? 그렇게 힘으로도 틈틈이 아내의 소식을 찾아다니며 살다 보니 와이프가 실종된 지 7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찾아온 뒤로 그 누구도 제게 연락을 해온 처가 식구가 없었는데 와이프 남동생인 처남이 제게 7년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본인 누나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처남에게 누나는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지냈던 거냐며 지금은 처갓집에 있는 거냐고 정말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전화만 그런 제 말문을 단번에 막았어요. 더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말이에요. 처남은 축 처진 목소리를 한 채 아내의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불행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부정하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어요. 처남은 한동안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처남의 말로는 아내가 산골짜기에서 7년 동안 혼자서 암투병을 했고 암투병 끝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장례를 다 치렀다고요. 저를 장례식에 부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유라더군요. 아내가 아픈 곳 하나 말하지 못하도록 옥자였다고,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할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소식을 전할 가치도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가족들 몰래 자기가 이렇게 연락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처남에게 아내가 묻힌 곳이라도 가야겠다고 납골당이나 산소는 어디냐고 애원하던데 처남은 이미 자기가 아내의 소식을 알린 것만도 큰 용기를 냈던 거라며 차마 묻혀있는 곳까지 알려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절망은 정말 감당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늘 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더는 아내의 소식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었고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아무리 찾아 헤매도 없는 거라는 생각에 아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되려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어 차라리 잊자고 생각한 날도 있었죠. 그렇게 저는 사랑했던 아내를 가슴에 묻고 싱글로 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3년은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해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평범하게 살았더라고요. 제게 선을 주선해주겠다는 사람도 생기고 더는 제게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도 당연해졌을 시기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 왔고 저는 병원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자다 말고 응급실로 내려가 환자를 살폈어요. 간호사를 통해 환자가 있는 침대로 안내받아 환자의 얼굴과 몸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환자를 보고 나서 저는 떨리는 다리에 그만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간호사들도 주저앉은 제게 왜 그러냐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호사에게 환자 신상 정보 좀 가져오라고 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 환자는 바로 10년 전 사망했다는 제 아내였어요. 물론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니 얼굴도 많이 변했었고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모습도 많이 달랐지만 이름이나 나이 그리고 얼굴에 있던 특정 상처까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여자가 제 아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사실 아내는 얼굴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생긴 상처가 깊은 흉이 졌던 거죠.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반항한 적이 있었대요. 물론 사춘기였으니 어쩌면 그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도 당연했겠죠. 아내는 공부를 안 하겠다며 책상에 쌓인 교재를 다 가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본 장모님이 분에 못 이겨 손에 잡히는 대로 아내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졌고 아내는 장모님이 던진 유리컵이 벽면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 중 하필 가장 큰 파편이 얼굴에 깊게 박히게 됐어요. 얼굴에 심한 상처가 났던 거예요. 그게 흉이 되었고 아내는 그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가 깊어 작은 상처나 흉터를 봐도 못 견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에 같은 자리 똑같이 생긴 흉이 있던 거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암투병으로 세상을 뜨셨다고 했고 그렇게 믿고 이 긴 세월을 사랑하는데 돌연 아내가 제 눈앞에 나타났다니요. 그것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채로 말입니다. 저의 이혼을 했으니 당연히 등본으로 아내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 묻고 싶어도 물어볼 수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내가 겪은 모든 일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기를 쓰고 아내를 살리는 것에만 전념했어요. 아내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정말 제게는 하늘 같은 선배에게까지 부탁해 아내를 치료했어요. 아내가 어느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냐면 한 달을 꼬박 병실에만 누워 있었어요.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잘못될까봐 잠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간호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딱 누워있는 채로 한 달이 지난 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아내는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정말 빠르게 회복해갔죠. 그렇게 아내를 살린 뒤 회복도 어느 정도 하고 나서야 저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줄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도 저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오랫동안 함께한 동료이자 아내의 옛 동료였던 친구가 제가 없을 때 병문안으로서 그간 마음고생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숨기면 안 되는 것이라 판단했는지 제게 자신이 그 긴 세월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젤은 우리 부모님의 계략에 빠졌던 거였죠. 갑자기 사라졌던 날 기억해.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겠지? 그날 아빠가 날 불렀어. 그래서 친정에 찾아갔지? 아빠와 엄마는 당신 없는 틈을 타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어. 의사였던 딸로 돌아가라고 말이야. 나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고 그건 계속 있었던 일이잖아. 그런데 그게 당신이 갑자기 사라졌던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야. 어떻게 하면 죽었다는 사람이 자라도록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경을 헤매며 내 앞에 다시 나타났냐고. 처음 며칠은 계속 날 설득했어. 당신에게 연락도 못하게 하고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감시까지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나는 끝까지 반항했고 또 처음으로 정말 대차게 대들기도 했지. 그런데 그런 내가 악마가 다 되었다며 벌을 준다고. 지하실에 날 가두었다. 지하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지하실에 가두는 게 말이 되나? 도대체 왜 내가 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한 것도 아닌데 왜 너의 지하실에까지 날 가뒀느냐? 그게 사람이야. 그게 부모냐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어린 시절 지하실은 그냥 일상 같은 거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사람을 가두는 게 일상이야? 도대체 당신 그 집에서 어떤데 우리를 받으며 여태 살아왔던 건데? 아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어요. 의사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에 대들었고 그런 아내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바라질 수 있냐며 용납할 수 없다고 와이프가 성인이 되면 벌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자신들의 머리에 올라타려는 거라며 친정에 있는 지하실에 아내를 가둬놓은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 지하실에서 여태껏 갇혀 살았던 거고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자기들이 아내를 가둬놓은 곳이면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기라도 할까봐 제게 아내의 실종을 다 뒤집어 씌우고 병원까지 찾아와 그 난리를 쳤던 거였어요. 아내는 거기에 갇혀 있는 동안 정말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았더군요. 자기들이 밖에서 호의호식하며 지낼 때 아내는 거기에서 바깥이 나는 밥을 먹으라고 가져다 줬고 가족들이 다 집을 비웠을 때는 며칠 쫄쫄 굶었던 적까지 있었다고요. 그리고 밥을 줄 때마다 뜨신 밥 먹고 떳떳하게 나와 살고 싶으면 얼른 병원에 복직하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해코지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끝까지 의사를 다시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벌이 통하지 않자 강제로 저와 이혼을 시킨 것이었어요. 아내가 유일하게 포효했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두 분의 소나기에 잡혀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참아왔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몇 달 고생시키고 그냥 내보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버렸던 거죠. 아내가 운 좋게 지하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이 거처를 옮기게 되면서 같이 이사 준비를 해야 했기에 가능했다고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척 몰래 도망을 친 거라고요. 아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요. 친정 부모님이 이사하는 날까지 그 산속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삿날이 며칠 지난 뒤 내려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낮에는 자신을 알아보는 눈이 있을지 몰라 오밤중에 그곳에서 내려왔고 하필이면 큰 도로로 나오게 되면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던 그 당시 들었던 생각은 자프다가 아닌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깊은 잠에 빠졌었는데 그 꿈에서는 의사인 자신도 없었고 그걸 강요하는 부모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깨고 싶지 않았다고요? 자신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저라서 너무 다행이었다고까지 말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내에게 제가 대신 보호자로 병원 수속을 밟아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망한 아내가 이렇게 돌아온 게 영수상적어요. 병원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대신 보호자를 자처했거든요. 만약 아내의 부모가 보호자로 왔다면 이런 비밀도 모른 채 아내는 또다시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잖아요. 저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저가 식구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인간 이하의 취급까지 하며 죽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자기들이 저절로 놓고 뻔뻔하게 제게 와서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쇼까지 벌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화났던 이유는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아내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는데요. 아내는 사실 의사가 되기 전, 그리고 10대와 20대 시절에도 성적이 안 나오거나 성적이 떨어질 때면 그렇게 지하실에 자신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이래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겠냐면서 편하게 앉아 공부만 하니 정신이 빠졌다고 개고생을 해보라면서 아내는 그곳에서 오로지 공부만 해야 했고 혹시라도 졸다가 걸리면 어마무시한 혼까지 당해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자신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부모였기에 반항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내가 부모의 교육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건 의사가 되고 난 후회에서였다고 해요. 의사 동료들과 어린 시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말이에요. 그걸 알고도 자신은 자기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내 자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당시 당했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의사를 그만두고 또 그 지옥의 벌이 시작된 것을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어린 시절부터 17년이란 세월 동안 아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내도 자신이 그간 당해온 수모를 더는 참아줄 수 없다며 법적인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기에 친한 동료 중 형이 유명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바로 고소를 하기도 했고 변호사에게 그간 아내가 당했던 긴 수모와 아내의 의사 없이 자기들 멋대로 대리인이라며 이혼을 시킨 것까지 모두 싸잡아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고소장이 아내의 친정집에 날아갔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깽판을 초대했어요. 게다가 제 집에 아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눈까지 뒤집혀 아내와 제게 욕을 퍼부어댔죠. 내가 감히 뭐라고 고소장을 보내 의사 그만두게 조종한 것도 모자라서 부모랑 연애 끊어놓으려고 내가 작정을 했구나. 이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놈. 고소도 내가 원해? 딸한테 시킨 거지? 우리 딸이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배신을 할 리가 없다고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가두고 이 긴 세월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오죽하면 아내가 그 집에서 자기 부모 밑에서 도망쳐 나오다 사고까지 당하냐고요. 당신들이 제 아내를 저 세상에 보낸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 당신들은 정서적인 것과 사람의 영혼을 끊임없이 파괴해왔던 그런 바람치 아니라고 뭐야? 파렴치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냐? 철없는 소리나 하는 딸, 정신 차리게 해주려는 게 아니, 뭐가 잘못이야? 조현이가 의사를 그만두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딸이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어. 다 너를 비롯해서 벌어진 일이야? 아니, 그래. 우리 딸 고생시키고 왜 이렇게 만든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 당장 고소 취하해. 당장 자의야. 엄마, 아빠한테 와. 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잘 알잖니? 그러니 우리랑 집에 가자. 가서 고소 취하고 의사도 다시 해야지. 당신들은 미쳤어. 고소 취하는 없어? 꼭 법적 처벌 받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리고 난 앞으로 여기서 지낼 거니까 다신 이곳으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돌아가요. 당신들은 이제 내 부모도 아니야 들으셨죠? 아내가 당신들을 부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이만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제대로 죄값을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요. 나가세요. 나가요. 이제 다시는 어르신도 마요. 저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한참을 현관 밖에서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댔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민폐를 끼친 지 30분쯤 되니 주변 이웃들이 민원을 넣어 경비실에서 두 분을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어찌나 목소리가 큰지 경비원이 데리고 나갈 때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저희 집에 갇혀 있다고 당장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어요. 나중에는 경찰까지 대동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아내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상대로 고소를 했고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나와 해결된 적도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죠.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게 불안해 병원까지 데리고 가 숙직실에 입곤했는데 다행히 그 후로는 더는 처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간 당했던 일에 대해 증거 수집을 너무 잘 해놨던 덕에 법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저희 편이었고 저가 부모님을 대변하던 검사마저 악질이라며 혀를 내둘렀어요. 결국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충분한 형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처남도 반간저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야 아내도 저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저와 아내는 다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제 옆에 있는 지인들이 재혼식을 하라고 충고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부부처럼 보이도록 혼인신고만 한 것뿐이에요. 아내는 일이 있기 전에 의사활동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긴 시간을 그곳에 갇힌 채로 보낸 아내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구상해 두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 계획을 실행하며 자신의 삶을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늦게 돌아가긴 하지만 항상 행복을 간직하며 원하던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뿐이죠. 저는 최근에 병원을 개업했어요. 오랫동안의 꿈을 이루었는데 아내가 큰 병원에 있을 때와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못 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냥 동료와 함께 투자해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나이도 꽤 차서 이제 조금 여유롭게 지내며 아내와 그동안 쌓지 못한 추억도 쌓으며 그렇게 지내려고 말입니다. 저도 다시 아내가 제게 돌아와 기쁨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서 느끼는 이 행복감이 언제나 함께하길 소망해 봅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시청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